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두 58명을 기소했는데 잠시 뒤인 오전 11시부터는 수사 결과 브리핑이 열립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 네,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잠시 뒤에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알리는 브리핑이 진행된다고요? 네, 오전 11시부터 이곳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이 열립니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요. 수사 막바지에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간만 40여 명, 모두 합쳐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은 7명, 법인까지 포함해 불구속은 51명입니다. 네, 종합특검팀이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사건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성과로 꼽히는 건 윤 정부 관저 이전 관련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시작으로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관련 부실감사 의혹으로도 파고들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추가 수사도 진행했는데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기소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수사기관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들도 적지 않죠. 네,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특검팀은 수첩의 수집소로 적힌 연평부대 수용시설에 직접 헬기를 타고 가 현장 검증을 진행했지만 노 전 사령관의 진술 거부 등으로 혐의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관련해서도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두 차례 소환조사,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지만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던 윤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종합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이러한 미제 사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초강력 대이란 경제 제재를 발표가 임박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반복해서 사용해온 시나리오라며 대응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번 대이란 경제 제재는 제3국 기업 등을 겨냥한 2차 제재도 포함될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기관이나 기업, 정부기관을 통해 이란에 생명줄을 제공하는 국가는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3국을 겨냥한 연쇄 제재를 예고한 건데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쯤 구체적인 이란 경제 제재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포함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해운회사 또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패키지가 발표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Primary sanctions against Iran itself have already been in place, but now secondary sanctions would be against other countries who engage in sort of economic trade with Iran that would extend them what the administration is calling an economic lifeline. 촘촘한 경제 봉쇄로 이란 재정을 고갈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이란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제재 성공을 위해서는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협조가 관건인데요. 중국은 이미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이란 경제 압박이 미중 경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So it's possible once again that we could see the Chinese push back against this, and that could push the U.S. and China further down the road, potentially into a trade war, going back and forth.
또 여전히 이란 혁명수비대와 강경파가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영내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오랜 수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예고한 대로 대규모 경제는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던 이 반복된 시나리오의 제재라고 말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똑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틀고 있는데 이란은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경제 제재로 선회한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는데요. 아라그치 장관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اینکه از عملیات نظامی و اینکه میزنیم چنان میکنیم فلان میکنیم ها رسیدن دوباره به اینکه همون طرحهای قدیمی رو بیارن این نشون میده که واقعا مستعصل هستن و در مقابل 이란 ملت 혁명 بزرگ 수비대도 ایران 미국이 경제 전쟁에 나선 건 군사적으로 패배했다는 의미라면서 미국의 이번 압박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란은 그러면서도 미국이 대화로 돌아와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했던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미국의 경제 제재 발표 당일인 현지 시간 24일 테헤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협상의 돌파구도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세제 보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때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 대표로 처음 고위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을 공개적으로 짚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만이 터져 나온 비거주 1주택자 증세가 첫 번째였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비거주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시에는 비거주 예외 확대 수준을 넘어 아예 실거주 여부 자체를 따지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와 합의를 이룬 건 아니라서 다음 달 초쯤 국회로 넘어오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권한이 부족해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서울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민간 영역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공급 속도전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님들과 단체장들께서 또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부의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별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이 직접 뽑는 안건을 두고 이르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 낼 전망입니다.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지도부가 안건 처리를 강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후 당내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조직을 총괄하고 향후 선거 준비를 책임지는 보직인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모든 지역에서 책임당원이 위원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를 추진해왔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인데 최고위원회는 오늘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협위원장에 대한 임기가 어차피 8월 말 종료이기 때문에요.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계속 미룰 사안은 아니어서 최고위원 대부분은 당의 쇄신을 위해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당내 갈등이 깊다는 점입니다.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 여파로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개혁안은 결국 지도부의 당 장악용 꼼수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최고위에서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 의견을 바탕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거로 전해졌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가 개혁을 논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모든 당협위원장을 새로 한번 평가하겠다는 건데 저는 우리 지도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차례 의원총회에서도 중진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는데 오선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당내의 다른 의견을 지도부를 흔드는 목소리로만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배척하는 뺄셈 정치로는 강한 당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진 불출마론까지 거론했던 장동혁 대표는 오는 26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강공책을 계속 펼쳐나갈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고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비당권파와 중진의 거센 반발이 맞물려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는 철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실종수색팀 소속 A 경장. 지난달 초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무사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A 경장의 허위 보고에 초동 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남성은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한 1년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재수색이 며칠째 이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장미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부실한 수사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처럼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51일 만에 60대 남성 B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제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신고 직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는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였지만 처서 매직 없이 무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더위가 멈춘다는 처서에도 불구하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무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7도 넘게 솟구쳤습니다. 전북 전주, 경북 경주, 부산, 광주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영남권과 호남권이 뜨거웠습니다. 폭염특보 지역은 점차 확대해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는 식을 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낮 기온이 30도 정도인데 이번 주 서울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고 아침 기온이 25도 선으로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늦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당분간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짧은 시간 수십 밀리미터가 쏟아지는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사우델은 날씨를 더 변덕스럽게 만들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북쪽 기압골 그리고 태풍의 움직임에 따라 기압계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소나기와 비의 지역 그리고 더위의 강도 또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태풍의 세력이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 전선이 만들어져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경남에서는 수해 복구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휴일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온실이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저기 집기류가 나뒹굽니다. 거제 섬꽃 축제 행사를 위해 국화를 키우던 대형 온실이 침수 피해를 본 겁니다. 침수의 흔적이 당시 이곳에 물이 얼마나 들어찼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이번 호우로 11만 제곱미터 규모 거제 섬꽃 축제 행사장 전체가 잠겼는데 추정 피해 금액만 200억 원 정도. 오는 10월 30일부터 열흘 동안 개최할 예정이었던 거제 섬꽃 축제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축제를 준비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안타까워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직원들도 많았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도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앉아서 우시는 분들도 막 좀 있었습니다. 지역 관광 명소가 수해로 큰 피해를 보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굴착기로 토사를 치우고 흙 범벅인 화분을 밖으로 빼냅니다. 폭염특보 속 무더운 날씨도 자원봉사의 열기를 이겨내진 못합니다. 땀도 너무 많이 나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러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손을 한 손 한 손 모은 게 뿌듯하고 또 이게 재난 지역에 우리들의 힘을 모은 그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도 자원봉사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포도하우스 바닥에 쌓인 흙을 삽으로 걷어내 나무에 숨통을 틔워줍니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농민도 일상 회복의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 서울에서의 길이 얼마나 멉니까? 천리길을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리 애쓰고 힘들게 땀 흘리면서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농사 잘 지어가지고 보답할 때가 있겠지요. 뭐 보답해야지. 이런 가운데 지자체는 중장비를 동원해 대형 폐기물을 치우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상 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와 통영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일주일. 각계각층에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수해 복구에도 점차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어디 뭐가 나온다면 숨기지 말고 제대로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에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경찰이 장미란 씨 사건뿐 아니라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그 경찰관이 다른
다른 사건에서도 판박이로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일에 또 실종 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대상자는 60대 남성이 한 분이 실종됐다라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A 경장이 혼자서 근무할 때 접수받은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보니까 다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A 경장이 무사하다, 본인이 무사하고 다만 이제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을 이제 종결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장미란 씨 사건을 이 가족들이 또 보게 되었고 마치 자신들에게 했던 이 A 경장의 그런 사건 진행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또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한 결과 하루 만에 이 B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실종자가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게 실종자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종자가 미성년자였다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또 치매 환자였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사실 그 근거를 한 법률에 따라서 수색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일단 경찰에서는 실종 접수가 있다 하더라도 가출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A 경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출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 성인이 가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견제할 수 있는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이렇게 통화를 했다, 연락을 했는데 성인인 실종 대상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둘러대서 이런 실종 사건이 그냥 그대로 종결될 수가 있었던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해당 경찰관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허위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걸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과연 두 사건뿐이었을까라는 의문도 남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그런 업무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고의를 가지고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충분히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들 두 가지 말고도 두 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수백 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물론 대부분의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처리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성인 실종 대상자 역시 일부라도 십수명 정도가 아직까지 또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 경장이 관여한 사안들 중에서 이번 사건들처럼 동일하게 실제로는 실종자에 대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고 종결시킨 사건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해당 경찰관이 성비위로 대기 발령된 상태였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건 말고도 이 경찰청 내부에 있는 경찰서 내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도 침입을 했다가 이 건이 또 확인이 돼서 내부적인 감찰 결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이 실종 사건들과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과연 이 경찰 내부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그런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경찰관들은 자신의 업무를 맡은 바 열심히 하고 있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소수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인사 검증 시스템 혹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골든타임은 놓쳤고 실종자는 주검으로 돌아온 상황인데 긴급 체포된 이 경찰관 어떤 혐의가 지금 적용된 상태인가요? 지금 장미란 씨 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혐의들이 추가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 결국 이 실종자에 관한 그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가족들에게 이렇게 허위 사실을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실종자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혹은 이걸 편집하고 또는 삭제를 한 그런 정황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경찰관들의 실종자들에 대한 사건의 그런 공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권한 없이 혹은 허위의 그런 기록 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와 같은 그런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명은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장미란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런 범죄 혐의들이 지금 수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실종 남성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하던데 장미란 씨 사건 의혹이 불거진 뒤에 이렇게 다시 조사가 이루어진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무사하다라는 그런 경찰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락이 계속 되지 않으니까 아마 실종 신고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반복된 실종 신고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A 경감이 내부적인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계속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결적으로 이런 실종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고 지금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아마 이 실종 대상자가 변사로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을 입력을 해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렇다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따로 접수를 받은 담당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이제 시스템상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실종 사건에 임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 역시도 결국에는 내부적인 시스템상의 문제가 함께 조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수색이라든가 혹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무사하다고 해놓고 내부 시스템상으로는 변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미란 씨는 실종 석 달여 만에 이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다시 나섰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허위 보고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버린 탓에 CCTV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CCTV 100여 개 이상의 그런 영상들이 모두 삭제가 돼서 수사에 더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결국 CCTV 같은 경우에도 보존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짧게는 2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버리면은 이 CCTV 기록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 이후에서야 이 CCTV 열람을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기간이 너무 지난 탓에 이것을 확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색 그리고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CCTV 영상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색해야 될 그 범위가 무척이나 좁아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겪고 있는 어려움들 빨리 해소가 되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CCTV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실종자의 그런 동선이라든가 혹은 목격자 진술들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점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찰 그 내부 매뉴얼에도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걸로 이제 원칙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걸 경찰 한 명의 일탈 잘못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분명히 시스템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허점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뉴얼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대면을 하고 실종자의 안위를 확인한 다음에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긴 한데 이걸 종결 지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담당 수사관이 혼자서 끝을 낼 수 있다라는 그 시스템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지금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실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이 담당자뿐만 아니라 윗선에서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종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면을 했는지 실제로 실종자의 그런 안위가 확인이 됐는지 이 부분도 이 당사자들의 그런 담당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객관적인 그런 증거들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예컨대 사진 자료라든가 영상 자료 혹은 녹음 자료 등을 통해서 그것들이 입력이 돼야만 결국에는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가족들이 애타게 장미란 씨를 찾고 있는 가운데 악의적인 장난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또 2차 가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어져야 되고 실제 예.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검거가 된 1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서 거짓 내용을 얘기를 한다든가 혹은 얼마나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인 연락으로 공포심이라든가 혹은 불안감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 말고도 이제 온라인상에
이런 실종자 혹은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라거나 혹은 조롱 섞인 그런 모욕적인 표현들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밖에 허위 제보를 이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사안인 만큼 이런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형사 사건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건들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 혹은 실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범죄들은 반드시 멈춰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선 장윤기 사건에 이어 이번 실종 사건 허위 보고까지 벌어지면서 경찰이 과연 수사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수사를 종결할 역량까지 갖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사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엄밀히 말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보안 수사권 폐지 유무와 관련해서는 직결이 돼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공통된 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결국 이 시스템상의 어떠한 권한이 한쪽 기관에만 몰려져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폐단이라든가 부작용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는 좀 큰 틀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는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들을 마련해야 될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선의에 기대서는 시스템상으로는 분명히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견제한다든가 통제할 수 있는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3대 특검팀의 미제 의혹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성과와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지 좀 평가를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성과를 이야기하자면 현재 이제 58명을 기소를 했고 이 내용들 특히 예컨대 관저 이전의 의혹과 관련해서든가 혹은 내란과 관련해서 국정원이라든가 군 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밖에 여러 남은 의혹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것들이 종결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첩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평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 문제라든가 그 밖에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 특검에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 미진한 그런 결과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국 기소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유죄들이 발생을 하는지 이런 판결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1기 시절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가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우리 영토를 방어하는 국산 지대공 요격 체계인 천공2. 지난 2022년 UAE에 4조 원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져 이란 전쟁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상대로 실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 활약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미국을 통한 한국 요격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우회 배치론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패트리엇 미사일과 연동 가능한 천공2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This might be an opportunity for President Lee to step forward, make those interceptors available to the United States to deploy either in the Middle East or here in Ukraine or to European allies.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요격 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정유시설 등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Он сам открыл этот ящик Пандоры. Ну что ж, получите ответ по вашим наиболее чувствительным отраслям экономики, которые, честно говоря, и так дышат на ладан.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국 사이에 몇 차례 교류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에게 부족한 방공 체계를 한국에서 지원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양국이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던 만큼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수개월째 고강도 공습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보복 방침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그들이 우리 민간 기업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고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며 이에 대한 답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창고 수십 곳을 잇따라 타격해서 피해를 준 데 대한 맞대응을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영국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영국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더타임스 등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더타임스는 현지 시간 23일 러시아 정부가 안드레이 켈린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으며 이는 영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7년 넘게 영국에서 러시아를 대표해 외교 임무를 수행해온 켈린 대사는 지난달 21일 직무에서 물러났고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한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양에 대규모 건설 붐이 일고 밤거리가 밝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명품까지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살펴보시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금 평양은 환골탈태 중입니다. 시내에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요. 백화점에서는 중국을 통해 들여온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 제품과 스위스 명품 오메가 시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0, 우리 돈으로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도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처럼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르거나 QR코드로 결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품을 제공한 대가로 10조 원에서 20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되면서 올해 1월에서 5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8%나 늘었죠.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한몫 단단히 챙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과거부터 악명 높은 암호화폐 해킹도 이어졌는데요. 블록체인 정보업체 TRM랩스에 따르면 북한은 올 상반기에만 암호화폐 해킹으로 약 9천억 원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한국은행은 이 같은 수입을 통해 지난해 북한의 실질 GDP가 3.5%나 성장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죠. 하지만 이 같은 호황이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평양 이외 지역은 소외됐을 가능성이 크고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 통제도 여전히 유지 중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의 건설 붐이 과거 우리나라 같은 산업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지도부가 중시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즉 프로젝트 붐일 거라 지적하는데요. 결국 막대한 이익에도 북한 주민들의 삶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전역을 휩쓴 최악의 가뭄과 산불로 과거 1, 2차 세계대전 당시 폭발물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불 현장에서 땅속 깊이 숨어있던 폭발물이 터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유럽 각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벨기에 동부 야산에 소방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산불 제거는 물론 땅속에 숨어있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불발탄 때문입니다. 80년 넘은 불발탄이 폭발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자 현지 소방당국이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Il y a eu un certain nombre de détonations également pendant l'incendie et notamment plusieurs bombes ont été découvertes et les services de déminage de l'armée ont dû intervenir à un moment pour l'une d'elles. D'autres endroits. 벨기에 리에주는 지난 1944년 독일군이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에 맞서 최후 반격에 나섰던 곳입니다.
밭을 갈던 농부들이 폭발물을 발견해 신고하기도 하고 지난 2017년엔 1.8톤이 넘는 대형 폭탄까지 나와 군 당국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2차 대전 이후 방치된 폭발물이 터져 산불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독일에선 폭발물이 발견된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프랑스에선 400여 발의 박격포탄과 탄약을 회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우로 무성하게 자란 초목들이 폭염과 맞물려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Il y a de l'herbe qui a poussé dessus, c'est un peu enfoui sous le sol et bien sûr, c'est un danger supplémentaire pour les gens, les pompiers. 최악의 가뭄으로 다뉴브 강이 바짝 마르며 물속에 잠겨있던 나치 독일 군함 등 전쟁의 상흔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중국의 한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은 최근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당국이 현지 배추 수매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매업자가 배추를 운송하는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재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직 부패를 늦추는 성질 때문에 시신 방부 처리에도 사용되는데요. 자극성이 강한 만큼 중국도 식품안전법 등을 통해 이를 식품 가공보조제로 생산하거나 판매, 사용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이번 사건은 한 인터넷 블로거가 캉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배추의 뿌리 부분을 어떤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낸 뒤 화물차에 싣는 모습이 담겼는데 화물차 옆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표기된 용기가 발견되기도 했고 또 현장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배추를 2, 3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공안은 관련자와 차량에 대해 법적 강제 조치를 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변화와 과도한 물 소비로 미국 서부의 젖줄인 콜로라도 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류에 있는 3개 주가 강물 사용량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후버댐이 건설되면서 만들어진 미국 최대 저수지 미도스의 수위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바닥에선 간간히 오래된 인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도스의 위기는 25년 전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y couldn't imagine when they built this the kind of mega drought that would drop Lake Mead by 70%. 미도스가 말라가는 원인은 서부 7개 주의 젖줄인 콜로라도 강의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계속된 가뭄과 기온 상승, 과도한 물 소비가 겹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It is all related to dry soils and a snowpack that disappears and the melting snows that don't get into the stream system. 결국 급격한 고갈을 막기 위해 강물 사용량을 줄이는 극약 처방이 동원됐습니다. 애리조나를 포함한 하류 지역의 3개 주는 연방정부의 조정 아래 2년간 강물 사용량을 1조 5천억 리터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멕시코 정부도 3천억 리터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 방편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We have stayed away from desalination and it blows my mind. You can't conserve your way out of this. You can't cut your way out of it. 미국의 번영과 풍요를 상징했던 서부 지역들이 심각한 물위기로 이제 장기적인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시도를 놓고 친 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폭스뉴스도 트럼프 일기 때보다 합의를 타결할 요인이 줄어든 북한을 마주했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폭스뉴스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상당한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보유했다며 위협을 재개할 가능성을 거의 남겨두지 않은 채 8년 전보다 합의로 가는 길을 더 좁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정치 행사로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건국 250주년 쇼가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 한복판을 경주용 차들이 시속 320km의 속도로 질주한 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리덤 250 그랑프리 대회에서 전용차 더 비스트를 타고 서킷을 한 바퀴 도는 명예 주행을 한 뒤 출발 신호인 녹색 깃발을 흔들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비공식적 참모인 제러드 쿠슈너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화를 나눴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민주당의 하원 장악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비공개 회동을 두고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은 하원 공화당의 패배에 베팅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존슨 의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나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처럼 상대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얘기할 때 쿠슈너를 이용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던 두 나라가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된 건 미국 알루미늄 업계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 뉴스는 양국이 막판 협상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미 알루미늄 업계가 가공 제품에는 50%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러트닉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도 반발하며 협상이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인사가 트럼프 행정부와 캐나다 간 무역과 관세 갈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캐나다는 미국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라며 무역과 관세 갈등발 공급 충격으로 인해 물가가 높게 유지됐는데 무역 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술기업 종사들이 대거 이주해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미국 네바다주 리노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네바다주 리노 산불은 현재 53제곱킬로미터 규모로 확대됐는데 주민 3명과 현장 소방대원 3명 등 모두 6명이 다쳤고 주택과 건물 여러 채가 탔으며 최대 6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의 히잡 착용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이란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과의 전쟁 기간 이란 친정부 집회나 국영 매체에서도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지만 몇 주 사이 보수 성직자와 정치인들이 강경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남동쪽 190km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41.8도, 동경 142.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40km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산하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경신하며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교도통신은 이틀간 진행된 전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50.2%를 기록하며 지난달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는데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식품 소비세 감세안에 불안을 느끼는 응답자가 7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대형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가 섬 전체로 확산하며 일부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몇 미터까지 줄어들었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주민도 늘어났으며 인접한 말레이시아 국경 지역에선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으로 악화해 600개 학교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인 캐츠아이가 세 번째 미니 앨범 와일드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차트 예고 기사에서 와일드가 피비 브리저스의 로스트 위켄드와 스트레이키즈의 디스 앤드 댓을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는데
캐치아이가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건 지난 2024년 데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이 개최한 두 번째 로봇 올림픽에서 인간의 신체 능력을 초월한 로봇 군단이 등장했습니다. 스포츠 행사를 넘어 글로벌 산업 표준을 선점하려는 중국 첨단 굴기의 야심도 엿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열맞춰 입장하는 로봇 선수단, 개막 축하 공연과 연주도 로봇이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에서 두 번째 세계 인간형 로봇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来自6大洲16个国家，666支参赛队伍，2056台机器人齐聚一堂。 1년 사이 규모가 4배나 커진 셈인데 로봇 선수들의 기량 발전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100m를 9.32초 만에 주파해 우사인 볼트를 제쳤고 제자리 높이 뛰기는 2.88m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격투기, 탁구 등 개인전은 물론 단체전, 축구에서도 강슛의 세러모니까지 인간 선수 못지않습니다. 단순 기계적 작동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지능형 경쟁으로 도약했습니다. 이런 로봇을 창조한 인간은 이제 심판을 보거나 경기 진행을 돕고 혹은 관중석으로 물러났습니다. 带孩子一起过来，希望小朋友早一点接触未来的东西，让他更加有兴趣，了解我们以后在未来的发展。 전체 51개 종목 가운데 21개는 로봇의 실용성을 시험하는 경기였습니다. 반복 노동이나 위험한 작업 같은 산업 현장 공급에 더해 집안일, 간병 등 일상 소매까지 겨냥했습니다. 일부 경기 규칙은 향후 로봇 기술 검수 규정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품질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업계 산업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연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여러 목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친 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폭스뉴스에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북한으로 운전대를 확 트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매체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은 뭐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우리가 쉽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란전에서 지금 수렁에 빠져서 지금 못 헤어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시선을 좀 돌릴 때가 됐고 또 11월이 이 중간선거 얘기를 우리가 이란 전쟁 중에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11월 중간선거가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선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본인이 만들어 놓은 수렁에서 이제 빠져나오려면 최소한 빠져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국민들의 시선은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북한 카드가 급히 이렇게 부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폭스뉴스 같은 보수 매체에서도 우려하는 포인트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선을 돌리려는 그 의도가 일단 효과가 있을지도 좀 불분명하고 그리고 이게 악수가 되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악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계산에 50%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이 이란 전쟁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가 이제 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국민들은 뭐 사실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던 것에 50%는 일단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나머지 50%는 북한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11월 중순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 때 북한 김정은과 만나는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중간선거는 12월 초에 있습니다. 11월 초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먼저 있고 에이펙 정상회의가 뒤에 있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실제 정상회담 성사와 상관없이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11월 중간선거까지 이 북한과의 대화, 이 모멘텀을
그냥 화두로서만 이어가는,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데까지만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회담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정말로 극적인 효과를 노린다고 한다면 11월 중순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11월 초에 있는 중간선거 이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분석하시기로는 11월 중간 선거에 어떤 이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서 12월에 실제로 만나는 그 만남까지 성사될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어느 쪽에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초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 중간선거 전에 이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중간선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런 외교적인 문제에만 천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선거를 지휘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챙겨야 될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과 같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겠죠. 또 하나는 지난 2018년, 19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정상들끼리 회담에서 뭔가 큰 단판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음에 보자 하고 이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이제 절망을 느꼈고 또 이제 굴욕을 느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사전에 어떤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야 북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단순히 사진을 찍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중간선거 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확실한 성과 같은 것이 보여야 북한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핵 보유를 미국이 인정한다든지라고 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큰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핵 보유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핵 보유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법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해주는 것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지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과 북한의 핵 보유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기간에 북한의 핵 보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런 욕심을 낸다면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이제 북한이 이 핵 보유를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먼 훗날에.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일단은 현재 가지고 있는 핵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현 상황에서 그것을 현실을 인정하고 협상하겠다. 이 부분까지를 우선적으로 얻는 데 북한도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좀 진일보한 상태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은 이런 대화에 한국이 패싱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번에 북한도 보면 계속
북핵 관련된 얘기는 북한과 미국 간의 얘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UFS 훈련을 축소할 때도 우리나라와 전혀 협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한국 패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예. 그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일각에서는 매력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력, 리더십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것인데 예. 마치 우리나라만 패싱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건 이번 사건 그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만 패싱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장관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부의 사령관들도 다 패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하고 바로 통보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뭐 패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꼭 한국을 의식해서 패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그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미국이 피스메이커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측을 했고요. 2018년, 2019년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가졌던 한계 그리고 북미 대화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이제 예측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패싱 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한 핵을 여기서 중단시키는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더 이상 북한 핵이 고도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싱 논란에 포커스를 두는 것은 어찌 보면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예측보다는 대응에 집중하는 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하신 그 훈련 축소 있잖아요.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데 북한도 몰랐을까요? 북한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먼저 통보를 했다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이제 몇 년간 북한이 한국과 미국과 완전히 이제 대화를 닫고 있었는데 올 초에 미국이 보내는 메시지를 수신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신조차 하지 않았는데 수신은 했다. 다만 답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관담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북한이 대답이 없는데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과 협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뉘앙스를 풍겼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인하는 것도 또 그렇다고 해서 확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UFS 훈련이 축소될 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그 이란 문제에 한국의 개입을 요구를 했지만 한국이 노땡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서운함을 좀 공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훈련이 축소되다 보니까 한미 동맹에 어떤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한국산 방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나 중동에 우회 배치하자라는 주장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도 있고 전자권 전환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관세 협상 그리고 이제 북미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치밀한 그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얘기하는 것이 한미 동맹의 균열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꼭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영원히 집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요구에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익에 맞지 않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미동맹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란 문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란에 우리가 파병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어떤 그 에너지 자원 확보라든지 이런 데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는 뭐 테러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 국민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정부가 단순히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아주 단편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지금 이 문제도 사실 이제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우리 무기를 배치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배치하는 것도 배치하지 않는 것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배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기는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무기를 배치했을 때 우크라이나나 이란에 배치했을 때 이란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적대시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우리가 부작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오는 리스크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리스크는 다 있는데 어떤 리스크가 더 큰 것인가를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아주 긴밀한 협의하에 또 제3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는 무기를 미국에게 팔고 미국이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알아서 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외교라고 하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미국에게 우리가 뭐 패싱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동맹이 약해졌다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성급하게 나서는 것도 사실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자극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긴 안목 그리고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종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사들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청년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견디거나 오수가 새는 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외기 위로 놓인 온도계가 48도를 가리킵니다. 지난달 서울 오류동의 오피스텔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가동 중일 때 베란다 온도를 측정한 모습입니다. 올 초 이곳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한 24살 A씨는 첫 여름부터 에어컨이 말썽을 부리자 지난 6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꺼졌던 것 같고요. 계속 사용 중지가 되면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베란다 안에 설치된 실외기가 열을 배출하지 못하고 과열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사실상 에어컨 없이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졌던 7말 8초를 견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AI 작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발열이 많이 생겨요. 그래픽카드 열기까지 그대로 받으면서 있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사우나에 온 듯한. 환기를 돕는 덕트를 설치했지만 이번엔 창문을 제대로 닫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베란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으로 창문은 손바닥 한 뼘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의 열기는 베란다 내부로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에어컨 관련 문제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반년 동안 오수배관 누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풍기 쪽에서 환풍기 커버가 있는데 거기로 계속 오수가 물이 고였다가 떨어지니까 그럼 샤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오수를 맞는 거거든요. 일단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고. LH는 배관 누수의 경우 시공사가 보수를 책임지는 기간에 발생했고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냉방 문제에 대해서는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비슷한 불편을 겪는 다른 세대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오름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며 6,912선에 안착했습니다. 높아진 미국 국채금리의 투심이 위축됐지만 삼전닉스의 대규모 주주 환원 기대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우리 증시, 현재 코스피는 파란불, 그리고 코스닥은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번 주는 변수가 많은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데다 미국의 국채금리와 관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미국의 잭슨홀 미팅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1,300원대로 급락한 상황이라서 투심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6,86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80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주 환원책을 내놨지만 해석이 엇갈리면서 주가도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출발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와 미국 달러 약세가 맞물리면서 1,380원대까지 뚝 떨어진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반대로 수출 기업의 실적이 악화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이 국장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383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전 지점장이 교회와 법인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만든 뒤 대출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출을 위해 맡겨둔 인감 도장이 범행에 사용됐고 지금까지 피해가 확인된 곳만 20곳, 피해 금액은 수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목사 A씨는 지난 2023년 대전과 충남에 있는 새마을금고 세 곳에서 교회 신축 공사비와 운영자금 명목으로 34억여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또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추가 대출을 받고 통장 입출금 기록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교회 명의 계좌들이 만들어져 대출금이 수천만 원씩 여러 차례 빠져나간 겁니다. 확인 결과 교회 인감도장을 맡겨둔 새마을금고에서 당시 지점장이던 B씨가 계좌를 임의로 개설해 대출받은 돈을 빼돌려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지점장이 개인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통장도 자기 마음대로 다 만들고 그리고 서류도 원본이 아닌 뭐 복사본을 쓰든 이렇게 했죠. 눈물이 날 정도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죽고도 싶었어요. 새마을금고는 사건 발생 직후 자체 감사를 벌여 B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 교회와 법인만 모두 20곳, 피해금만 7억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 새마을금고 전 지점장은 지난달 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대출 모집인도 송치하고 피해금 가운데 약 3억 2천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7차례 고소당했지만 혐의 없음이나 각하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37건, 피해 금액은 210억 원이 넘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새마을금고가 100억 원을 투입해 검사 종합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있지만 완료 시점은 내년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죠. 장미란 씨와 60대 A씨 실종 신고를 연락이 됐다며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에게 경찰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직무유기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설명드린 대로 앞서 A 경장은 장미란 씨와 60대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고시원 각방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려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청년들의 공감을 못 얻는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인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고시원 내 비좁은 방, 침대 바로 옆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SNS에 돌아다니는 AI 합성 이미지인데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려던 정부 행정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행법상 고시원은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국토부는 욕조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중소기업 규제 개선 건의에 따랐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욕조 설치는 위생 문제로 이어질 뿐 아니라 보증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처음 나왔고 고시원이 청년 등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단순히 책상을 빼고 욕조를 넣는 그런 대증 처방이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오히려 좀 우롱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행정 예고 아흐레 만에 국토부는 규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며 청년 주거 대책 일환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시원을 주거 공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욕조 허용이 아닌 면적을 넓히는 등 최소한의 주거 기준과 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서울에 9일 만에 열대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절기 처서가 지났는데도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만큼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는데도 날씨는 여전히 한여름 같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5.4도에 머무르며 서울은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33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온열 질환 발생 위험도 큰데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조심하고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염특보 지역은 어제 또 한 번 확대 강화됐습니다. 서울은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기 남부와 세종, 전남 광주와 대구 등 남부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은 33도까지 오르겠고 전남 광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로 예상되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돼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소나기가, 모레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순식간에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